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약간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지역교회의 선교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기획회의 때문에 지금 머리 쥐어 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벌써부터 막 그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맞춤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여름방학이나 휴가철 다가오면 어김없이 주보에 단기 선교 모집 광고 실리잖아요. 아주 익숙하시죠? 을에 비행기표 끊고 짐 싸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매년 관행처럼 해오던 이 행사.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그림을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단기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아주 새롭고 강력한 렌즈를 장착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새로운 렌즈 장착. 좋습니다. 오늘 파이초볼 처녀는 총체적 단기 선교,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아주 깊이 있는 강의한 슬라이드와 발표자 노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단순히 1년 중 며칠 다녀오는 여름 행사가 어떻게 지역교회와 세계교회를 동시에 든든하게 세우는 거대한 축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맞은편 화면 배경으로 세계 지도랑 선교 역사의 흐름이 담긴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요. 네, 저기 촘촘하게 연결된 지구본, 이른바 글로컬의 모습도 보이네요. 맞아요. 이 시각적인 자료들이 벌써부터 오늘 나눌 통찰의 무게감을 막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화면 속의 촘촘한 선들을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교위원 여러분과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게 되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요. 방금 띄워진 세계 지도의 데이터 노드를 보면요. 단기 선교는 이제 소수의 열정적인 사람들만 참여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 선교를 이끄는 가장 거대한 물결이죠. 수치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들여다보면 그 규모에 진짜 압도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약 160만 명? 160만 명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려 연간 25만 명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와, 연간 25만 명이라니요. 거의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매년 여름, 겨울마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비행기표랑 예산, 물품들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물리와 에너지가 동원되는 거네요. 이 거대한 물결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커진 건가요? 자료에서는 그 기점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교통통신이 막 발달하면서 OM이나 YWAM 같은 국제선교 단체들이 설립되었고요. 아, 네,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이들이 대중적인 단기 선교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의 선교 역사를 보면 19세기나 20세기 초반만 해도 선교는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소수의 장기 선교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배 타고 떠나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다 이런 각오로 가던 시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지금은 꼭대기에 장기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네. 그 아래를 3년 이하의 단기 선교사들, 그리고 가장 넓은 밑바탕을 일주일이나 2주일 일정의 수십만 단기 선교팀이 아주 두텁게 받쳐주는 다층적 피라미드 인력 구조로 진화한 것이죠. 아, 소수의 영웅적인 선교사 모델에서 수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피라미드 모델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군요. 행복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피라미드가 최근 몇 년 전 아주 큰 장벽에 부딪혀서 멈춰섰던 적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아, 네. 뼈아픈 시기였죠. 저도 그때 교회 선교위원회가 겪었던 혼란이 생생히 기억나요. 비행기길은 완전히 막히고 매년 가던 선교지도 못 가고 다들 모여서 올해 예산은 어쩌지? 국내 봉사로 돌려야 하나 하면서 진짜 발만 동동 구르셨을 텐데요. 많이들 그러셨죠. 수십 년간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컨베이어 벨트가 강제로 꺼진 것 같은 충격이었잖아요. 현장으로 가는 길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었으니까요. 그 당시 교회들이 느꼈던 답답함과 당혹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완전 멘붕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 멈춤은 결코 선교의 위기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교학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축복에 가까웠죠. 축복이요? 네. 자료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이 물리적 중단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비판 없이 관행처럼 떠나던 방식을 밑바닥부터 재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 멈춤이 오히려 구조를 리셋할 기회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매년 여름이 오면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답습해서 비행기 타기 바빴지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경이 다시 열렸다고 해서 과거의 방식을 아무런 성찰 없이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다시 가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진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숙제하듯이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 할 새로운 렌즈,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도 하죠. 아, 그 부분 저도 자료 읽으면서 밑줄 쫙 그었던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간다고 하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돈 모으고 기획해서 저 불쌍하고 열악한 현지에 가서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온다. 이런 일종의 영웅심리 같은 게 은연중에 있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 주어를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세상을 구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미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저 그분의 초청을 받아 동참할 뿐이라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이 문장이 정말 묵직했습니다. 단기 선교에서 단기는 수식어일 뿐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진짜 주어는 선교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인식의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단기 선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기 선교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증명하는 이벤트나 해외 봉사활동 스펙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대한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이고 네네. 거기에 그저 일주일 혹은 이주일이라는 시간적 수식어가 붙었을 뿐이죠. 이 큰 그림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현지에서 보내는 그 짧은 시간이 단순히 며칠간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에 접속되는 놀라운 훈련과 전략의 장으로 바뀌게 되죠. 영원한 사역에 접속된다는 표현이 아주 멋진데요.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이 어떻게 구체적인 훈련과 전략의 장이 된다는 건지 자료에 나온 분석을 좀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자료에서는 단기 선교의 핵심 의미를 두 가지 축으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본질적 제자 훈련의 장입니다. 제자 훈련이요?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방 땅인 사마리아나 거라사로 일부러 보내셔서 타문화권을 경험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익숙한 갈릴리를 떠나서 낯선 환경에 부딪히게 하신 거죠. 아, 일부러 낯선 곳으로. 마찬가지로 단기 선교는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 교회의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를 품는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강의실에서 100번 선교학 배우는 것보다 현지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땀 흘리며 예배하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니까요. 확실히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부딪히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전략적 선교의 창 역할입니다. 창문할 때 그 윈도우요. 창이요.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 예를 들어 성도들의 전문성, 재정, 기도의 에너지, 젊은이들의 열정을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모아주는 렌즈나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군요. 사실 어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면 그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압니다. 단기 선교는 그 교회의 선교적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에너지를 현장으로 쏟아내는 가장 중요한 창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현지만을 돕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보통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를 돕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들면 아주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단기 선교가 마치 부메랑처럼 떨었던 궤적을 돌아서 파송하는 보내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이죠. 선교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그 부메랑 효과가 사실 단기 선교에 숨겨진 엔진이죠. 어떻게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먼저 파송하기 전 팀을 훈련시키고 남은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 전체의 영적 각성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네, 평소에는 내 문제, 내 가족만 놓고 기도하던 분들이 그렇죠. 생전 가보지도 않은 땅의 이름과 현지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잖아요. 사역 마치고 훌쩍 커버린 청년들, 땀에 젖어 돌아온 장년들이 주일 예배 강단에 서서 간증할 때요. 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할 때죠. 네, 그때 그 보고를 듣는 온 회중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교회 전체가 선교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유명한 강사의 부흥회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직접 몸으로 겪어온 생생한 부흥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지역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부흥의 역동성이 결국 세상을 갱신하고 교회를 다시 숨쉬게 하는 강력한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총체적인 단기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은혜롭다는 말로 포장하고 넘어갈 수 없는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질문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네, 뼈 때리는 질문들. 자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교정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진짜 우리의 뼈를 강하게 때립니다. 우리의 단기 선교는 단회성 이벤트인가? 아니면 지속적 전략인가?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교회의 현실 한번 짚어보죠. 네, 짚고 넘어가야죠. 많은 교회들이 작년에는 필리핀 갔다가 올해는 캄보디아, 내년에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몽골, 이런 식으로 매년 새로운 국가를 쇼핑하듯 훌쩍 떠나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참 흔한 풍경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다양한 문화권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지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현장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힘 빠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죠. 6개월 전부터 연락 주고받으며 일정 짜고 현지인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며칠간 사역을 다 진행해놨는데 내년에는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면 그 사역의 연속성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가 아니라 그저 선교 체험여행에 불과하게 되죠. 선교 체험여행, 아프네요. 그래서 자료는 매년 장소를 바꾸는 이 이벤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한 민족이나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정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전략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10년을 한 곳만 가는 전략으로요? 그래야만 현지 사역에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열매가 맺히고 해마다 반복해서 방문하는 참가자들의 현지 이해도와 선교적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습니다. 10년을 한 곳만 간다고 생각하면 참가자 입장에서는 약간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지인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선교겠네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꽤나 묵직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한가득 짐을 싸들고 현장에 쏟아붓고 오는 사역들이 진정 현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혹은 돌아와서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하기에 좋은 이른바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입니까? 아, 이건 정말 뜨끔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흔히 하는 실수잖아요. 저번 줄에 가른 팀이 예쁘게 페인트 칠해놓은 벽을 우리가 가서 또 덧칠하고 오는 식의 코미디 같은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현지 사람들은 속으로 우리는 지금 컴퓨터 고칠 사람이 필요한데 왜 자꾸 벽만 칠하고 가지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을 자료가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현지의 실질적인 필요와는 무관하게 교회가 일방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가서 소비하고 돌아오는 오를 범합니다. 우리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네요. 이제는 이 방향이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 선교사님을 통해 먼저 겸손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파악하라. 네, 의료가 필요한지, IT 기술이 필요한지, 교육이 필요한지 말이죠. 그리고 그 필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문적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을 전략적으로 선발하여 섬기는 전문인 단기 선교의 형태로 진화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훈련과 현장 사역의 지원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야 진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열정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필요와 은사를 매칭하는 전략이 핵심이군요. 우리 위원님들도 팀원 선발하고 사역 기획하실 때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소수만 가는가? 모두가 함께 가는가? 저는 이 파트에서 인용된 영어 문구가 이 모든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는 있다. 사실 교회에서 단기 선교 모집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90%잖아요. 대부분이 못 가시죠, 현실적으로. 직장 휴가 못 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이분들은 비행기 타는 청년들 보면서 묘한 소외감이나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 소외감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숙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10%의 참가자들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남은 90%의 성도들이 그저 주일 예배 때 박수 쳐주고 끝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참여하나요? 비행기를 타지 않는 성도들도 함께 사역을 기획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재정을 모으기 위한 바자회나 펀드레이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파송식에서 팀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파송하고 그들이 현지에 있는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 현지 상황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기도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보고회까지 함께 눈물 흘리며 동참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온 교회가 참여하는 온전한 공동체적 사역입니다. 진짜 공동체 전체의 사역이네요. 이 간접적인 그러나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회의 남은 성도들 역시 선교 현장 최전선에 있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각성과 열매를 공유하게 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선교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신 거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즉 선교적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펴본 이 단기 선교는 결국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역동적으로 실천하고 증명해내는 거룩한 사역인 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그리고 지리적 시야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트렌드인 글로컬 처치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글로컬이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데요. 과거에는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여권을 챙겨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만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민 디아스포라, 네네. 즉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의 수가 무려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50만 명이요? 우리가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려고 했던 그 열방의 영혼들이 이미 우리 동네, 우리 집 앞 편의점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굳이 수백만 원 들여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당장 내일 우리 곁에서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글로벌이 곧 로컬이 된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위치한 우리 동네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이 지역사회 역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해외 단기 선교 현장에서는 쓰레기도 줍고 페인트 칠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웃으며 복음도 전하면서 왜 정작 우리 동네로 돌아오면 이웃들에게 무관심해질까요? 아, 진짜 뼈 때리네요. 현장에서 땀 흘려 배운 그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바로 우리 지역사회와 직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총체적 선교입니다. 아, 그 부분에서 저도 엄청 공감하면서 읽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흔히 겪는 에피소드인데요. 평소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선교랑은 완전 담쌓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잖아요. 네, 평소의 삶이죠. 그러다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 갑자기 교회 마당에 모여서 급하게 부채춤 연습하고 평생 안 해본 태권도 손판 격파 연습하느라 쩔쩔매는 모습. 아, 진짜 부채춤 얘기는 너무 찔리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료에서도 이런 현상을 아주 예리하게 꼬집더라고요. 선교는 어쩌다 한번 여름에 가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른바 선교적 삶이요. 그 부채춤과 태권도 비유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맹점을 짚어줍니다. 평소의 삶과 선교지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일상과 선교가 분리되지 않도록요. 평소 가정과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상의 선교적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단기 선교에서 경험한 뜨거운 은혜와 통찰이 그 성도를 다시 더 깊어지고 헌신된 일상의 선교적 삶으로 이끄는 것. 아, 계속 도는 거군요. 네. 일상에서 단기 선교로, 단기 선교에서 다시 일상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이 무한 루프. 이 순환이 선교의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모델입니다. 선교는 결국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나긴 여정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시면이 다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셨을 우리 선교위원분들이 당장 내일 교회 기획회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실천 방안이 필요하실 텐데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실용적인 제언들이 담겨 있죠. 네, 이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주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5가지 실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대되네요. 첫 번째는요? 첫째, 연말 보고서에 올해는 몇 명 파송했다라고 쓰는 실적 위주의 숫자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우리 교회가 품을 한 민족이나 지역을 정하고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선교 목표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말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여름 단기 선교 시즌에만 현수막 걸고 선교를 외칠 것이 아니라 평소 소그룹 모임이나 구형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일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회성 행사는 멈춰야 한다는 거군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떤 건가요? 셋째, 한 지역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파송하다 보면 분명히 그 팀원들 안에서 현지의 복음과 영혼들에 깊이 반응하며 인생을 걸고자 하는 헌신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청년들 중에 그런 결단하는 친구들 꼭 있죠. 그렇죠. 단기 선교를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할 미래의 장기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거룩한 통로, 즉 파이프라인으로 활용하십시오. 장기 선교사를 키워내는 파이프라인. 네 번째는요? 넷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뜻밖의 유산을 활용하는 건데요.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온라인 화상 연결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요. 선교인데 괜찮을까요? 이번 직접 가는 대면 사역을 대체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름에 한번 다녀오고 끝내는 게 아니라 현지 선교사님 및 현지 성도들과 1년 365일 내내 지속적으로 화면으로 만나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고 온라인으로 현지 리더들을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보완제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줌을 통해서 1년 내내 관계를 유지하다가 여름에 직접 만나면 진짜 그 사역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5번째는 지역교회가 이 모든 복잡한 기획과 전문적인 훈련, 현지 네트워킹을 독단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는 오랜 선교 역사와 엄청난 현장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선교단체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단체들과 협력하라. 그 단체들과 교만함 없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십시오. 교회의 자원과 단체의 전문성이 결합할 때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가 훨씬 더 안전하고 전문적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당장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전략들입니다. 저는 이 자료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비유가 오늘 나눈 이 모든 지식과 전략을 참 따뜻하게 감싸준다고 느꼈어요. 네, 참 아름다운 비유죠. 5년, 10년 전략을 짜고 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억지로 해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비행기 싹을 아껴 모은 재정, 휴가를 반납한 시간, 서투른 언어로 전하는 기도,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헌신이라는 오병이어를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셔서 현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기적. 아멘. 단기 선교는 바로 그 기적의 현장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가슴 벅찬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든 타지 않든 성도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 펀드레이징에 동참하는 그 작은 정성 하나하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서두에 우리가 보았던 그 거대한 세계 선교의 피라미드를 굳건하게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네, 초석이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총체적 단기 선교라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관행에 젖어 있던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역동적으로 숨쉬게 하고 세상을 갱신하는 강력한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통찰들이 기획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실 위원님들, 그리고 짐을 싸고 계실 성도님들의 사역에 완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통해 해외 선교지를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거창한 전략을 세우셨나요? 세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이 끝나고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동네 편의점에서 만나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게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무표정한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은 어떤 선교적 일상의 얼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진짜 선교의 비행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부터 이미 이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현관문에서부터 이륙하는 거네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나 다음 주 선교위원회 회의에서 꼭 한번 깊이 나누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하는 이들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